원래 돌봄의 윤리를 이야기한 학자가 캐롤 길리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인데요. 그 캐롤 길리건이 돌봄의 윤리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떤 정의의 윤리를 남성들은 더 발달시켰다라는 거예요. 왜 정의의 윤리를 더 발달시키냐 하면 어렸을 때의 그 여아와 남아의 놀이 구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여아들의 놀이 구조는 소꿉장난 또는 인형놀이 이런 형태의 놀이 기구를 가지고 많이 역할 활동을 했고, 특히 이제 남자 아이들은 축구, 야구, 전쟁놀이 이런 형태, 굉장히 제가 좀 전형적인 그 놀이에 대한 설명을 하긴 하지만 그런 놀이를 했는데, 이런 어떤 차이가 있냐면 남자 아이들이 하는 놀이의 그 특성은 기본적인 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의 규칙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스트라이크를 3번 하면 아웃이야. 파울을 하면 안 돼. 어떤 정확하게 게임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들 속에서 남자아이들이 주로 놀이를 하고, 그래서 이 조직화된 사회 속에서 뭘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체득을 하면서 지내게 되고요.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서로를 돌봐주는 거죠. 가족관계 안에서 우리의 가족의 생활을 모습을 그대로 보는 거예요. 엄마가 어떤 일을 하고, 그리고 전형적으로 만약에 산업혁명 시대 가족 구조였다면 아빠가 출근하면 엄마가 배움을 하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걸 음식을 해서 먹이고 학교 갔다 돌아오면 돌봐주고 아픈 사람 있을 때 병원에 데려가고 하는 이런 모든 돌봄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놀이를 여자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돌봄은 굉장히 관계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이거는 오라, 이거는 아웃이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 놀이에 익숙하면서 발달하게 된 게 여아들에게는 특히 돌봄의 윤리가 더 발달하고, 남아들에게는 정의의 윤리라고 하는 것이 더 발달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캐롤 길리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아주 초창기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논의들을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보다 더 발달하고, 그리고 새로운 복지 체계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보니 많은 복지 서비스가, 복지가 막 들어갔는데 그 복지에 들어가는 상당 부분의 것들이 다 이제 고용 문제라든가 실업의 상태에 어떻게 그런 위기에 대응할 건가, 우리가 또 건강에 위험이 처했을 때 어떻게 여기에 대응할 건가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제 여성들도 경제활동을 많이 하게 됐어요. 서부 그 선진국의 북유럽 국가 중심으로 이 경제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 이 가족이라고 하는 것에 거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돌봄이 가족 안에서 공백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거를 느끼게 됐잖아요. 80년대, 90년대쯤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많아지면서 이 아이 돌봄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그래서 친정어머니, 시어머니 막 모셔가지고 했던 그러한 돌봄이 이제 가족 안에서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된 거예요. 더불어서 이 아이 돌봄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년의 여성이 혼자서 아주 나이 드신, 그리고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든가 치매라든가 아니면 정말 이 그 고령화 사회에 인구가 많아지는 이 노인 인구에 대해서 가족 안에서 이 한 명의 여성이 또 돌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국가나 사회가 메워줘야 된 거죠. 국가와 사회가 메워주게 되면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의 형태가 돌봄의 사회화 방향으로 나가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보육과 요양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된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제 남성들은 오로지 임금 노동에만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림이 그려졌는데, 이제 이 그 상대적인 어떤 빈곤감을 느끼는 이 사회 속에서는 남성 한 명의 임금으로는 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이 가족 구조가. 그래서 요즘의 청년 세대들의 대부분은 다 맞벌이 부부를 원하지
어느 한 사람이 외벌이로 살기에는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어요. 그 이제 맞벌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 가구 안에 적어도 2명 이상의 소득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비로소 어때요? 이제 무엇을 같이 하고 무엇을 같이 나누고 무엇을 같이 이제 분배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 사회가 일가족 양립을 이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 일가족 양립을 초창기에는 여성들만 일가족 양립을 해야 하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직장 생활도 하면서 가족 일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슈퍼우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형태의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태만으로는 이제 이 사회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여성들도 알게 되고 남성들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일가족 양립, 일생활 균형, 그게 이제 결혼제도로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간에 이런 모든 것을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를 하게 된 거고, 그 영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게 임금노동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성들도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소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래서 영역으로 보면 여성이 이 시장 영역에 들어가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증가했어요. 그런데 반대, 남성이 이 가족의 영역, 돌봄의 영역이라고 간주됐던 이 영역에 들어오는 속도는 너무 더뎌요. 그래서 이제 돌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권리로 접근하면서 남성들도 돌봄을 좀 권리로 인식하고 여성들도 이 사회 전체가 돌봄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어떤 구조나 패러다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진짜 좀 쉽지 않은 이슈인 것 같아요. 집에서 어떻게 보면 무급으로 누리던 것들을 돈을 주고 해야 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 꺼려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또 그 일은 돌봄의 업무니까 여성이 잘하겠지 라고 생각해서 여성만 채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뭔가 노동시장에 여성들이 진출하는 분야는 거의 돌봄이나 서비스 영역인데 가치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약간 악순환 고리에 있는 느낌이기도 하네요. 네,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보육교사의 임금이 굉장히 높고 요양보호사의 임금이 많이 아주 높다라고 하면 지금 거의 90% 이상이 여성으로 되어 있는 그 직종에 남성들이 많이 올까요? 라고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한 적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은 여성이 가서 청소하는데 여자 화장실은 남성이 와서 청소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성에 대해서 분리되어 있어요. 이 분리된 것에는 어떤 성적인 것에 대한 경계와 배제와 이런 것들이 그 근간에 작동하고 있고요. 그것이 다시 노동에 투영되어서 여성들은 굉장히 무성적인 존재로 허드렛 일이라든가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일들에 종사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그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는 일들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의 구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문제들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갖고 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그게 가치가 평가되고 뭐 그렇게 될까요? 어차피 많은 서비스의 영역, 앞으로 확장될 수 있는 영역이 서비스 영역이고 그 영역에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많이 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고 남자들은 도저히 그 일을 못할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디서부터 하나씩 우리가 좀 고리를 끊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육교사들에게 과연 남자 보육교사는 어렵고 힘들고 사실 학부모님들이 별로 원하지 않는다고 해요. 네. 네, 뭐 그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 어린이집 교사로서의 남성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근원적으로 좀 찾아 들어가서 해결점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가치 재분배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체적으로 이 가치 재분배 정책들을 도입하는 좀 사례들이 있나요, 요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돌봄 노동에 대한 것을 ILO에 저는 논의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ILO에서 유무급 돌봄 노동에 대해서 어떤 그 5R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유급 그 노동보다 무급 노동 같은 경우에 이 무급 노동을 인정하자, 그리고 이 무급 노동을 가능하면 줄이자, 그리고 이걸 다시 나누자, 재분배하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때 이제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무급 노동의 형태를 조금 나눠서 하는 이런 형태를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치 산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가치 산정을 저평가된 돌봄 노동의 가치를 조금 더 새롭게 다시 인정하고 평가하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접근하는 시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돌봄으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돌봄을 하는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아이돌봄, 노인돌봄, 장애인 돌봄, 그리고 환자 돌봄 관련된 이런 일들을 하는 그 직종의 어떤 그 임금 수준이라든가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평가 작업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돌봄에 종사하는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어떻게 노동자로서의 어떤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어떤 법 체계를 만든다든가 이런 시도를 하는 나라들도 있고요. 그래서 뭐 돌봄 인력 지원법이라든가 또는 가족 돌봄 휴가법이라든가 돌봄 차별 금지법이라든가 이런 법률 제정을 통해서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가져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무관심으로부터 어떤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감수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관심으로부터 시작된 돌봄 노동, 돌봄 영역에 대한 재평가, 그리고 인정, 분배, 그것을 통한 함께 돌봄과 좋은 돌봄으로 가는 사회,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 뭔가 매번 하는 정책이나 매번 하는 흐름이 아니라 좀 더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밀접한 좀 더 좋은 변화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는 조금 더 해맑게 밝게 이야기도 하고 말씀 많이 여쭙는데 평소와 다르게 차분하게 질문을 많이 드렸어요.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니, 저도 뭐 할 말이 네. 너무 많았는데, 뭐 주어진 시간에 얘기하느라고 미처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 못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나중에 조금 더 시간이 있으면 재밌게 공부해보고, 그리고 이 함께 돌봄, 좋은 돌봄 이 부분에 대해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저도 이참에 공부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